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알파고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는데 징역 20년 상당히 중형 아닙니까? 중형이죠. 징역 20년이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와 닿는 느낌이 거의 무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올해 만으로 77살이에요. 77. 만약에 검찰 구형대로 법원이 이 형량을 선고를 한다 그러면 97이 되어야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중형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보면 그 혐의에 비해서는 또 그게 중형도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횡령과 뇌물이 가장 주된 혐의죠? 그렇습니다. 횡령과 뇌물이 주된 혐의인데 횡령액이 349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뇌물액이 111억이거든요. 그러면 뇌물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 있고요. 횡령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이면 이거 역시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징역 20년도 꼭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참담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고 구형받은 상태. 좀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1심에서 이제 구형받은 형량이 3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년이니까 왜 두 사람 차이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뇌물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49억 원이었고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1억이니까 한 300억 원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가 물론 이제 돈을 받은 뇌물이기도 하지만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농단,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개인 살의를 취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판을 받는 자세에서도 좀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재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재판받는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 이런 점도 고려해서 30년과 2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온 것 같아요. 구형량이, 검찰의 그렇습니다. 구형량이 선고량이 아니고요. 반성의 기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판부가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재판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뭐라고 논거를 했죠? 검찰의 논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권력을 사유화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사익을 취해서 헌정의 가치를 유린했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논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6가지인데요. 이 16가지 가운데 7가지가 이른바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실소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죄 이것도 대단히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맞다. 분명히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다음에 검찰이 주요 증인들, 그다음에 참고인들의 증언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자금을 냈고 그다음에 다스의 경영에도 깊숙이 정기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이제 확인됐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최후 진술에서 말했듯이 자기는 다스 주식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다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고 다스 설립 자금을 낸 적도 없다. 다스 설립 자금을 자신이 냈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달 5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제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재판부에 국민에게 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뭐 치욕적이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집 한 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자필로 써왔어요. 그런데 자필로 쓴 노트가 그 교도소에서 파는 하나에 360원 하는 노트라고 그래요. 파란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고 다니던 노트랑. 그렇습니다. 같은 거겠죠. 예. 네. 360원짜리 노트에다 쓴 이른바 그 최후의 자기 어떤 변명 같은 거겠죠. 예. 그 내용의 핵심은 자신은 지금까지 정경유착, 부정부패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자신을 이런 혐의로 개인 비리로 기소했다고 하는 것,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치욕적이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호소한 것은 자신이 셀러리맨의 어떤 우상 같은 존재로서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성공을 했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해서 권력과 돈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것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다. 재판부가 그런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논현동에 있는 집 한 채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깨끗하게 모았던 돈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계재단에 모두 기부를 했다. 그래서 이른바 돈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를 했는데 이런 것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16분간 변소를 했습니다.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단히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진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최후 진술에 대해서도 여론의 반응은 썩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부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이 그동안 9개월에 걸쳐서 수사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으로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최측근, 친지, 형제들입니다. 이를테면 김백준, 그다음에 뭐 김희중,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돌아서서 이번 어떤 범죄 행위의 최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보기에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상당 부분 모든 사실을 전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이제 16분간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나서 한 150명 정도 어제 모였는데요. 물론 이 중에는 대다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또는 뭐 친지, 지인들이겠습니다만 박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말이죠. 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그 자체는 대부분 다 동의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증거 목록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뭐 그건 검찰이 제출했으니까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유죄가 확실하다. 그리고 징역 20년을 구형해야 한다,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팔성 전 우리은행 회장이죠. 이팔성 씨가 만든 이른바 비망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망록이라는 게 보면 내가 이명박 일가에게 준 돈이 30억이 넘는다. 도대체 옷값만 얼마냐.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일지식으로 쭉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08년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MB에 대한 징후감이 왜 솟아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뭘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자리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2008년 3월 23일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도 뭐 선물한 내용 같은 것도 저렇게 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로 인정을 할지 이 여부가 상당히 이제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게 정말 있다 그러면 이팔성 여사 한번 불러서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부인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이 주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런데 이건 이제 문건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지시로 증거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것을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검찰이 그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아니고 언론들이 또 취재 과정, 또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재판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이 공개되던 순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네. 이분의 어떤 뇌물 혐의 관련해서 말이죠. 네. 그 자술서도 상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혐의 내용은 뭐냐면 다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다스의 이제 미국 소송을 대리해준 미국 로펌에게 한 68억 정도를 이제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대신 내준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당시 이제 사면을 바라고 68억의 돈을 줬고 그래서 이 돈이 이제 뇌물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었죠. 부회장으로서.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자수서를 냈어요. 자수서를 냈는데 이 자수서가 이제 법정에 증거로 이제 제출이 됐고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약에 이학수 전 부회장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 SBS 법조팀의 후배 기자가 취재파를 쓴 데도 보면은 이팔성 전 회장의 이른바 뇌물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그 재판 과정을 내내 취재를 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TMI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있네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정말로 이팔성 전 회장의 이 비망록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어떤 뇌물을 보내는지 그때그때마다 목록도 쓰고 그때그때 자신이 느낀 감정까지 담았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법정이나 검찰 조사 받을 때 말로서는 이게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로는 얼마든지 또 거짓을 참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써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무슨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작성됐다고 하는 점에서 증거 능력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 비망록을 이제 검찰이 압수한 것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압수를 했는데 그게 이걸 이제 이팔성 씨가 이제 그걸 입에 넣어서 패소날로 했던 것을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는 걸 보면 검찰로서 봐서는 상당히 증거 능력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모든 혐의, 주장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50% 선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갤럽에서 하는 여론조사인데요. 이제 매주 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49%로 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4%가 떨어진 반면에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자는 이제 42%로 지난주보다 우리 4%가 올라갔어요. 저 숫자를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숫자가 단순히 지금 어제 오늘 만에 나온 게 아니고요. 6.13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 둘째 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숫자가 79%였습니다. 6월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석 달 만에 30%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10%씩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미끄럼틀을 내서 좀 내려가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뭔가 비상한 어떤 그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알려진 것처럼 결국은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서 지지자들이 이탈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침 회의에 국정 지지도 50% 무너졌다는 거 보고가 됐느냐? 보고가 되지는 않았다.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은 말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상황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청와대 반응은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상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문제는 탈출구가 사실 쉽지 않다는 점에 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경제와 민생 문제, 뭐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곧 대책을 내놓겠습니다만은 집값 상승을 막을 만한 어떤 그런 뾰족한 수가 있다 그러면 진작에 동원을 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이제 예전 같으면 대북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정부의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꼭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이 썩 밝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좀 올라갔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웃을 수만은 없는 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해서 오히려 더 빠졌어요. 한 18.1% 정도로 지난주보다 한 0.7%포인트 빠졌으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렇게 보면은 이제는 무당층이라고 예. 통칭되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이런 지지율의 변화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대목이긴 할 거예요. 다만 어떤 정책을 써서 어떤 방향으로 대통령의 지지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청와대와 집권당인 민주당의 능력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실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